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두환 씨가 오늘 항소심 재판을 받습니다. 전두환 씨는 오늘 아침 서울 연희동 자택을 출발했는데요. 재판은 오늘 오후 2시 광주에서 열립니다. 한편 오늘 법무부는 앞서 전해드린 대로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를 심사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전두환 씨 오후에 광주에서 열린 재판 참석하기 위해서 아침에 연희동 자택을 출발했거든요. 그 모습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예, 어떠셨습니까? 중계를 통해 봤는데요. 특별히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고 그냥 나섰고요. 전 씨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의 재판이라든가 재판 이전에도 본인의 어떤 행동에 있어서 특별히 잘못한 부분은 없고 자신이 이 사건에 대해서 아는 바도 없다라고 하면서도 재판받는 것 자체를 부인해 왔지 않습니까? 네. 그 태도가 그대로 일관되게 이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전 씨가 받는 그 주요 혐의를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2017년 4월에 본인이 펴낸 그 책에 이른바 회고록이라고 하는 것에 고 조비오 신부가 당시 이제 광주 항쟁 과정에서 헬리콥터 기총 사격이 있었다는 것을 봤다는 것을 생전에 여러 차례 증언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조비오 신부에 대해서 거짓말쟁이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되돌려 말하면 헬리콥터 사격이 없었다라는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고인의 또 명예를 훼손했던 그런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다. 유가족들이 최고록 출판 이후에 이 부분을 고소를 해서 지금 재판에 이른 것이죠. 네. 그러니까 변호사님 쉽게 얘기하면 지금 전두환 씨가 받고 있는 혐의는 사자 명예훼손 혐의인데 이 지금 그래픽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거짓말쟁이라는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는 이 부분이 사자 명예훼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실제로 명예훼손인지 아닌지를 가리기 위해서는 당시에 실제로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 여부를 가려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관심을 받았던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그러니까 명예훼손 자체도 굉장히 파렴치법으로 재판을 받는 거지만 말씀을 하신 것처럼 물론 그동안에 여러 차례 진상조사를 통해서 사실상 이 당시에 광주에서 헬리콥터 사격이 있었다는 부분은 입증이 됐죠. 네. 이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도 여러 차례 그 조사를 통해서 전일빌딩이라든가 다른 곳들 그리고 다른 그러니까 조비오 신부 이외의 증언도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게 판결에 그러니까 판결문은 역사적 기록인데 그 역사적 기록물에 사실은 이 광주에서 당시에 헬리콥터 사격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했다라는 게 기록되기 때문에 간접적인 방법이지만 역사적인 기록에 공식적으로 당시 광주에서의 이 헬리콥터 사격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받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씨에 대한 처벌을 못지않게 그 사실도 굉장히 중요한 셈이 되는 거죠. 네. 지금 1심 결과는 나온 거지 않습니까? 1심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광주의 사격이 분명히 있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전 씨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것이다라고 해서 징역형이 선고가 됐지만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사정을 참고해서 집행을 유예했던 겁니다. 네. 오늘 재판이 이제 세 번째 항소심 공판이고요. 그동안 뭐 건강상의 이유를 들면서 계속 불출석해왔는데 이번에 출석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전략을 바꾼 배경이 있을 것 같은데요. 다른 것보다도 그러니까 재판부에서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죠. 예. 재판에 출석을 하지 않게 되면 불이익을 줄 수도 있다. 그 불이익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은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게 집행을 유예했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 유예한 재판을 그냥 실형을 그대로 선고 내지는 집행하도록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1차 재판 때도 3차례 출석을 했다라고는 하지만 재판 내용과 관련해서 출석한 부분이 없어요. 왜? 2번 정도는 출석에 불응을 했고 그때도 1심 재판 때도 이대로 가게 되면 불이익을 줄 수 있다라고 하니까 출석을 했는데 그 출석이라고 하는 게 인정신문 그러니까 재판을 받는 당사자가 누구냐 뭐 세상 사람들 모두 다 알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법정에 나서서 내가 재판을 받는다는 걸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 씨가 출석을 해서 본인이 직접 재판을 받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게 2번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부가 바뀌는 바람에 한 번 더 거쳤고요. 예. 그리고 마지막에 3번째는 선고하는 날 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 재판의 내용을 다툴 때는 막상 당사자인 피고인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형사재판 3번째 출석이기도 하고 이 말씀드린 어떤 직접적으로 집행을 선고할 수도 있다는 불이익 외에도 항소심을 진행하기 위해서 변호인이 이 요구했던 여러 가지 증인들 출석 요구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내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당사자인 피고인이 나오지 않으면 아예 받아주지 않겠다라고 재판부에서 엄중하게 경고를 한 거죠. 네. 오늘 재판은 광주에서 오후 2시에 열리는데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변호인이 이 재판 1심 재판 결과를 이제 피고인 입장에서 뒤집기 위해서 주장했던 사실들이 있습니다. 네. 당시에 그러면 우리 쪽 그러니까 그 전치 측에서 그때 헬리콥터 사격이 있었다는 사실 내지는 없었다는 사실을 이 광주 쪽에 그때 출석을 했었던 그러니까 와서 동원이 됐었던 조종사들의 증언을 들어보고 싶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받아들일지 말지도 재판부에서는 피고인도 없는 자리에서 그런 주장을 해봐야 받아주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네. 그래서 어떤 내용으로 남은 재판 과정을 진행을 할지를
피고인인 전 씨가 있는 자리에서 결정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검찰과 재판부의 그 입장을 저희가 준비한 그래픽이 있는데 보면서 같이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검찰에서는 이미 충분하게 1심 재판 과정에서 이 출석을 했다는 부분들이 증명이 돼 있다라는 거죠. 그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국과수에서도 다 인정을 한 것이고 현장 검증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증언들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 전 씨 같은 경우에는 그때 그러면 헬리콥터 사격이 있었다고 하면 정작 정말 당사자들 같은 경우는 조종사들이 있었던 거 아니냐, 그 조종사들을 불러서 얘기를 들어보고 싶다라고 했고요. 검찰은 필요가 없다라고 했고, 재판부에서는 최소한으로 이거를 축소를 해서 정말로 진실 규명이 필요한 부분만을 받아들이겠다. 그렇지 않고 나머지 중앙부원 반복된 부분들에 있어서 증인 신문이라든가 또 새로운 증거 채택 여부는 채택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네. 지금 앞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심 재판부는 헬기 사격이 있었다. 그래서 전두환 씨가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다라는 걸 인정을 하고 뭐 집행유예를 선고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2심 절차가 진행 중인 건데 2심 선고는 언제쯤 나올지, 또 결론은 어떻게 나올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증인 신문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조종사 중에서 한 명 정도를 대표적으로 받아들일 것 같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 하루 정도면 아마 증인 신문은 끝이 날 겁니다. 그러면 대개 이제 형사사건 재판 같은 게 한 달에 한 번 정도 열렸고, 그동안 전 씨와 관련된 재판에서도 그렇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한 달 내지 2달 정도 이후에 바로 이제 선고기를 잡을 거고요. 그러면 빠르면 2달, 그러니까 한 번 증인 신문하고 그날 재판을 끝내고 선고까지 한 달 정도 또 기간을 두기 때문에, 아니면 한 번 정도 재판이 더 열리더라도 한 석 달 정도면 충분히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늦어도 올해 안에는 2심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충분히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주제를 좀 바꿔서요.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현재 법조계에서 보는 전망은 어떻습니까? 글쎄요, 법조계 전체 전망을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다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부분만 따져놓고 법조계 이제 전망을 여쭤보셨기 때문에 법적인 부분만 놓고 봤었을 때는 가석방 가능성이 그렇게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죠. 왜냐하면 다른 것보다도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 지금 받고 있는 재판에서 가석방 여부가 결정되는 게 국정농단과 관련된 확정이 된 형에 대해서 가석방 여부를 정하자라는 건데, 국정농단이 견인의 어떻게 불법적인 경영 승계를 위해서,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을 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불법적인 경영 승계가 실제로 있었는지에 관해서 재판은 진행 중이긴 해요. 근데 대법원에서 이미 불법 경영 승계를 위해서 뇌물을 제공했다라는 게 확정이 됐기 때문에 절반의 진실 같은 경우는 이미 대법원에서도 확정이 됐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는 하지만 사태롭게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서도 유죄 가능성이 있는 셈 아니겠습니까? 그럼 가석방을 해줘도 큰 실효가 없다라는 판단을 할 수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법적인 면을 놓고 본다라고 한다라면, 법적인 전망을 물어보셨으니까 가석방 가능성이 그렇게 높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현실적인 다른 면을 놓고 본다, 뭐 국민 여론이라든가 그동안에 이제 삼성이 또 굉장히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뭐 이건희 콜렉션을 국가에 제공을 한다든가, 그리고 이제 현재 삼성이 어떻게 보면 코로나19 상황에서 반도체 사업 같은 게 중요성 같은 것을 언론을 통해서 강조를 해왔기 때문에, 그런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여론도 이제 가석방에 찬성하는 쪽이 더 많다, 이런 부분들이 좀 다르게 작용할 가능성도 배지 못하겠죠.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석방, 사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놓고 여러 말들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엄연하게 법적으로 다른 용어인 거잖아요. 가석방은 말 그대로 구금 상태에서만 풀어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법무부에서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하는 거고요. 형이 집행 중인 거고 임시석방이라고 그렇게 용어를 그대로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석방은 이 실제 형기 내의 기간 동안에는 이 행동 반경이 굉장히 제한이 됩니다. 보호관찰도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또 뭐 경영에 직접적으로 참여도 당연히 불가능하시고, 해외 뭐 심사 같은 것, 해외 출장이나 이런 것들도 안 되는 겁니다. 분명히 피고인의 신분, 그러니까 수형자의 신분을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것이고, 사면 같은 경우는 법적 절차와 무관한 대통령의 특권이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재판을 받아서 유죄를 받았고 불이익을 받고 있더라도 그거를 전부 물어 돌려버리는 거기 때문에 차원이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사면, 그러니까 형의 선고 내용 자체를 실효시키는 사면보다는 덜 하지만 그래도 가석방 자체도 현재 그 구금된 상태에서 풀려나는 거라서 그리고 일부 시민단체나 또 일각에서는 너무 재벌에 대한 특혜 아니냐, 이런 지적도 사실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 같거든요.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 본인의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다를 게 사실은 없죠. 이게 수감돼 있는 것과 밖에 나와 있는 거는 굉장히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시민단체 뭐 1000여 곳 가량이 절대 반대하고 있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는 것이,
그동안에 이른바 뭐 지금 재벌 회장이라든가 재벌과 관련된 사람들이 처벌을 받았을 때 이 대표적인 경우로 국가 경영에 이바지했다라는 이유로 뭐 굉장히 높은 형을 선고받는 것이 법적으로는 타당한데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로 풀려났던 사례들을 굉장히 많이 봤지 않습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부분보다 말씀드린 것처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이 된 국정농단인데 그 국정농단의 이유가 본인의 불법 승계를 위한 거였고 그 네. 불법 승계는 또 재판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 이유 때문에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은 여전히 지금 수감 중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론 이재용 부회장 때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만은 이명박 전 대통령도 역시 지금 수감된 가장 큰 이유가 삼성으로부터의 뇌물입니다. 그러면 그 일을 만들어낸 당사자인 셈인데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그럼 전직 대통령 두 사람이 그러니까 죽은 권력이라고 볼 수 있는 죽은 권력인 두 사람은 여전히 수감 생활을 하는데 막상 그 일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바깥에 나온다라는 게 또 이게 과연 뭐 타당한 일이냐라는 의문을 당연히 던질 수밖에 없죠. 네. 또 일각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재계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런 그 경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면을 시켜야 된다라는 주장을 계속 하고 있지만 지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경영권 승계 의혹이라든지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등과 관련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또 거기에서 실형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이미 지금 이 건과 관련해서 사면을 받았을 경우에 다른 사안 가지고 또 사면을 받는 게 쉽지가 않아서 일단 가석방으로 먼저 구금 상태에서 풀려나고 나중에 한꺼번에 사면 받으려는 전략 아니야 이런 분석대 내놓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이 나오는 얘기 자체가 이 상황이 법적으로는 굉장히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이미 반증해 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재판이 계속 중인 사안인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법적으로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석방에 대해서 아니 가석방 해봐야 어차피 뭐 출장도 못 다니고 공식적으로는 경영권에 참여를 할 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가석방을 자꾸 추진을 하느냐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럼 이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면이라고 하는 부분이 설령 이번에 만들어질 때 이것도 또 어찌 보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재판이 진행 중인데 거기에 동전의 양면이나 마찬가지 국정농단을 걸어서 대통령이 사면을 하게 되면 지금 불법 승계와 관련해서 재판을 하고 있는 재판부 입장에서 물론 사법부는 독립돼 있고 재판도 독립돼야 되지만 아니 이 재판을 이렇게 진행을 해서 유죄 판결을 한들 이 쌍둥이라고 볼 수 있는 반쪽짜리에서 이미 사면을 했으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무로 돌아가는 게 아니냐. 이 엄정한 재판이라고 하는 게 다 의미 없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재판부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뭐 재판부도 사람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라면 이번엔 사면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그런 어떤 글쎄 이게 어떻게 뭐 법적인 생각은 아닌 것이고요. 어떤 전략적인 사고방식을 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질문도 그래서 나오는 거죠. 네, 이렇게 재벌에 대한 과도한 특혜 아니냐 이런 비판적인 시각과 함께 또 일각에서는 뭐 삼성이라는 국내 굴지의 기업을 이끄는 총수이기 때문에 국가 경제를 생각해야 된다 이런 여론도 있는 것도 사실이어서 그렇습니다. 과연 오늘 그 가석방 심사위원회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